자, 좀 안타까운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중간에 조금 언급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사실 뼈아픈 두 번의 기억이 있죠. 어찌 보면 현재 우리가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한번 아파봐야 또 잘 대처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사건, 하나는 이제 이미 책으로도, 짧은 책으로 쓰신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 삼성이 아니라 국가가 뚫렸다. 자, 과연 우리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어떤 경험 혹은 어떤 생각을 갖고 배우게 되었는지 그 점부터 먼저 한번 말씀을 들어보죠. 예, 메르스 사태 2015년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2014년에 우리가 겪었던 그 국가적인 불행, 여기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세월호 참사입니다. 당시에 전 국민이 매일같이 TV 앞에 앉아서 또는 실제 진도 팽목항이라든지 이런 데 찾아가서 함께 아파했던 그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가만히 있으라, 네 차례가 오면 구해주겠다라는 말을 더 이상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어서도 안 된다라는 잔인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게 각자 도생, 이거밖에는 이 나라에서, 이 사회에서 방법이 없다. 그게 이제 한편 우리가 모두 이제 함께 겪은 사건이었고 또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1년 후에 이번엔 메르스가 찾아왔습니다. 메르스는 지금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이고요. 이 감염병은 우리에게 뭘 확인시켜 줬냐면 이 사회 속에서 서로 엉켜서 함께 살고 있는 한 사람이 따로 안전할 수는 없다. 우리는 모두가 안전해야 그때 비로소 다 안전할 수 있는 이 감염병의 소용돌이라는 게 이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나의 안전보다 남의 안전을 먼저 챙기는 게 어찌 보자면 요청되었다, 의무로 요청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결국 협력과 연대가 허울 좋은 말인 게 아니라 실제로 모두가 안전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을 때까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만 한다라는 게 이제는 필수가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그런 종류의 교훈을 우리가 메르스 사태 때 이제 얻게 되었다.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상황은 그 메르스 사태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정비했던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 그것이 이제 다시 가동되면서 좀 더 성공적으로 가동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그 예정했던 질문은 아니지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한 가지 좀 궁금해진 게, 요즘 미국 대선이 한국 사회에서 엄청난 이 화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네네. 어떻게 보세요? 그 남의 나라 대선에 왜 이렇게 관심 갖느냐, 뭐 그럴진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 주변에 대선을 치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러시아, 뭐 그 대선이라고 할 수 없고요. 중국 잘 아실 테고요. 그다음에 북한, 거기 세습입니다, 심지어. 그리고 일본, 여기도 대선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여러 나라들이 대선을 치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대선에 관심을 갖는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미국은 되게 강력한 나라고, 특히 뭐 아까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실제 탄소 배출, 그러니까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을 배출하는데 대략 한 30% 언저리라고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많을 걸로 기억하는데 그 정도를 배출하는 나라가 이
무책임하게 이제 기후 협약 이런 데서 이제 탈퇴하고 이런 모습을 보임으로써 결국은 이 나라가 관심이 없다, 기후 문제에 관심이 없다. 이걸 이제 잘 드러낸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행히 바이든 지금 당선자의 경우에는 그런 문제에서 이제 선제적으로 그 기후 변화 문제에 대처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국의 가치 이것을 과연 민주당이건 아니면 트럼프와 공화당이건 잘 지키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는 좀 의문스러운 점이 많이 있고요. 그 패권 국가로서 갖고 있는 힘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에게 이제 남아 있는가? 특히 이 코로나19 상황 맞이해서 지금 하루에 그 12만 명인가요? 확진자가 이제 돌파했고 사망자 수도 엄청 많은데 과연 이 상황을 지금 바이든이 정신 좀 차렸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을지 아니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한편으로 지적하듯이 로마의 마지막 시기, 멸망하던 그 시기가 지금 겹치고 있는 게 아닌지 하는 의문 갖고 계신데 저도 이게 뭔가 그러니까 서양 전체가 추구해 왔던 그 가치 자체가 흔들리면서 미국도 동시에 지금 그 같은 길을 서구의 몰락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이번 대선 때 트럼프가 이 표가 지금 사상 가장 많이 그 득표한 게 이번 바이든이지만 아마도 두 번째로 많이 득표한 게 이번에 트럼프일 겁니다. 그런 정도로 미국이 뭐랄까 비이성적이고 좀 광란에 접어든 그런 징조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뭐 이런 정치평론적인 얘기를 김천 교수께서 궁금해한 거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는지? 네, 뭐 제가 무슨 견해가 있다거나 그런 것보다도 저는 그 미국 선거 과정을 보면서 이 누가 대통령이 당선되느냐라고 하는 건 사실 뭐 저는 크게 관심 가는 분야가 아니었는데 어떤 부분이 눈에 띄었냐면요. 대선에서 지금 분명히 이 바이든이 확실한 그 우세를 보였고 이제 법적 절차만 남으면 대통령이 되는 거는 분명한 뭐 100% 사실일 것 같은데 떨어진 대통령이 재선을 준비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공화당의 상당한 의원들이 지지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한 게 트럼프를 지지하는 미국 시민들이 여전히 상당히 많다라고 하는 이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저는 이걸 그 보는 게 훨씬 중요한 네네. 현상이라고 생각을 네네. 하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왜 미국이 트럼프라고 하는 돌발적인 한 지도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방식의 국제적인 외교와 정책을 저렇게 하는 게 가능할까? 이거는 그 한 사람의 개성으로 환원시켜서 보는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미국 사람들, 그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유라고 하는 것이 사라졌다. 이걸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 중산층이 몰락했다라고 하는 현상. 마찬가지로 서구 유럽에 대해서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산층이 몰락을 했다. 우리도 마찬가지. 사실 중산층이 상당히 몰락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97년도 이후에.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왜 예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반성을 하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에 미국의 그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시코어라고 하는 영화를 찍어서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많이 그게 회자가 그렇죠. 됐었어요. 네네. 그런데 이 감염병 사태에서 시코어를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오바마 케어 이후에 미국도 결국은 시장 일변도의 의료 시스템을 갖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아마 이번에 특히 배우고 있을 테고 우리나라가 이 K 방역이 성공적일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일들이 이제 가능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은
이제 김재인 교수님께서 공동주의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러니까 제 질문은 사실 이거예요.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쭙고 싶었던 게 뭐냐면, 당연히 모두가 자유를 추구하죠. 자유를 추구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게 나 혼자만의 자유라고 하는 틀에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나치게 많이 거기에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라고 하는 것을 놓치게 된다면 이 문제의식이, 근데 이거를 다르게 표현하면 연대라고도 표현할 텐데 왜 연대가 무너졌을까? 또 아까 이제 김재인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를 거꾸로 다시 뒤집어 질문할 수도 있어요. 메르스 때도 당황을 많이 했다면 세월호 때는 정말 전 국민이 트라우마 상태에 빠졌는데 그래도 우리는 지금 국가를 믿고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뭔가가 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신뢰나 믿음이 가능하다라고 봐야 되지 않는가. 결국 유럽에서 비협조적인 것은 연대를 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연대가 되기 어려운 사회적 조건이 이미 그들 사회 내부에 충만해 있기 때문에 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그 한국을 구성하고 있는 시민들이 이게 갑작스럽게 탄생한 게 아니다라는 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길게 대략 2002년쯤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그 전에는 굉장히 우리가 권위주의적인 정권 아래에서 많이 길들여진 그런 상황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훈육과 이런 것들, 그리고 국가주의, 국가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 그리고 이제 국가의 동원, 무슨 일만 있으면 학생들 다 데려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게 하는 그런 것들 포함해서 굉장히 그런 국가주의가 강했다면 2002년은 이제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미군 장갑차에 희생된 2명의 소녀를 위한 어떤 자발적인 집회, 촛불 집회가 이제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월드컵의 뜨거운 열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찌 보자면 처음으로 우리가 태극기를 이렇게 자랑스럽게 우리의 어떤 징표로 이렇게 밖으로 내세울 수 있는, 국가주의가 아니라 어떤 조금 다른 의미에서, 그때도 물론 국가주의라는 비판이 꽤 있긴 했는데요. 분명히 그게 이제 하나의 출발점이었다. 이게 결국은 그해 이제 선거로까지 이어진 어떤 에너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에 우리가 그 광우병 사태 때 또 이제 그런 식의 대규모 집회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쭉 거슬러 가보면 가장 최근에는 이제 촛불혁명, 혁명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촛불혁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련의, 그리고 그 중간에는 또 약간 굴곡이 심하게 있었죠. 그런 것들 이제 포함해서 약 20년에 걸친 어떤 역사 속에서 제가 이제 그 자꾸 시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이유는 국민 전체가 일종의 집단적으로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훈련을 했냐면 민주주의 훈련을 한 거죠. 그 많은 인력이 이 거리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지 큰 어떤 사고 없이, 별다른 불상사 없이 그 집회를 마무리하는 이런 형태의 집단 경험, 집단 학습,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 2002년에 아주 어린 아이였던 사람이 이제는 이제 성년이 됐죠. 젊은 20대 중반. 그리고 아마도 이 경험은 이제 가령 촛불 집회의 경험은 그때 유모차 끌고 나온 젊은 부부들도 꽤 많았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유모차에 끌려서 저기
제 아들도 그때 촛불 집회 가가지고 이렇게 짜증내면서 결국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런 일련의 그 평화 집회의 경험이라는 게 평생 간다는 거죠. 그 몸에 밴 어떤 학습 결과 이런 것들이 결국 이게 남아있다. 우리의 뭐랄까 그 일종의 습관 비슷하게 집단 기억으로서 남아있다라는 게 저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우리는 혁명을 곧잘 했어요. 말하자면 대통령 왕의 목을 이렇게 계속 쳐가면서 우리가 정권을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권을 구성하는 이런 종류의 경험을 아주 최근에 굉장히 세계사적으로 드물게 한 그런 집단입니다. 제가 민족성 이런 걸 강조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어요. 다만 이 땅에서 이 제한된 영토 안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분 이것이 과거 미국이 독립 혁명을 하고 프랑스가 왕의 목을 치고 이런 방식으로 수행했던 그런 종류의 혁명을 우리는 최근의 역사 속에서 굉장히 자주 한 편이다. 87년 6월 항쟁도 그렇고 그 전에 광주 항쟁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촛불혁명까지 이어진 그런 역사 이것이 정부를 직접 구성한 경험이고 정부라는 것이 위에서 높은 사람이 이렇게 명령하면 밑에 일반 국민들이 따르는 그런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수평적으로 시민들은 유권자로서 마음에 안 들면 정권을 교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더 마음에 안 들면 실제로 탄핵을 이끌어내는 그런 힘까지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게 자신감으로 들어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그런 경험은 우리가 정부를 불신하기보다는 정부랑 같이 좀 잘 해보자. 그리고 사실 이 K-방역, 한국 방역의 주체는 셋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정부고요.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이렇게 두 번째는 의료진인데요. 정말 많은 솔선수범과 희생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일반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 어떤 삼각편대라고 할 수 있는 이 방역의 주체, 이게 또 하나의 저는 그 정치적인 실험이다. 민주주의의 실험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제 이런 경험들이 이제 축적돼 가면서 이제 자발적으로 뭔가 제가 그 좀 유념하고 싶은 유념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게 한국 사회가 전반적으로 다 수준이 높다 이런 걸 뜻하는 거 아닙니다. 굉장히 취약한 지점들도 많고 그런 것들이 개선돼야 한다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외쳐왔지만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잘하고 있는 건 잘하고 있는 만큼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우리 수준이고 그 수준에 맞춰서 지금 잘 못하고 있는 뭔가 뒤처져 있는 아직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점들을 끌어올려야 한다. 그 기준 우리의 눈높이를 밑에다 두고 맨날 우리는 선진국 따라가야 하는 그런 개발도상국이다라는 생각을 갖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선도하는 나라기 때문에 갖춰야 될 어떤 품격 이런 것들을 각 부문마다 갖춰야 된다. 그래서 사회에 뒤처진 사람들이 더 이상 없게끔 하는 적극적인 조치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런 실험으로 저는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올 봄에 재난지원금,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전 국민에게 어떤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가능했던 것은 이 코로나19라는 위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선거라는 국면이 맞물렸지만 이 위기에 대해서 전 국민이 보였던 어떤 동의 이런 것들 그리고 그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집행이 됐었죠. 외국 얘기를 들어보면 일본 특히 이제 대표적인데요. 참 옆에 있어서 뭐한데 정말 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몇 달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속도 면에서 이제 어떤 효과를 내기에 되게 부적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 긴급 재난지원금 이제 다시 말하면 그 전에 기본소득 뭐 이런 이름으로 불렸던 어떤 실험이 전 국민 중에 동의하기는커녕 정말 많은 반발과 이 분열을 낳을 수도 있었을 그 일이 집행됐던
기회가 이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이었다라는 걸 염두에 두면 앞으로도 그와 유사한 종류의 어떤 사회적인 실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고 그런 실험들이 축적돼서 우리에게 경험으로 이렇게 쌓이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못했던 것들을 자꾸 해보는 이런 어떤 그 교훈 이게 이제 다음 세상을 만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보고요. 뭐 한편으로는 기대고 한편으로는 그쪽으로 끌고 가자. 우리가 좀 더 의식하고 그 방향으로 노력하자. 그런 제안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계속 자랑질하는 것 같은데 이게 한 개인으로서 돌아가 보면은 중국은 제가 한 두어 번 가보고 못 갔고 뭐 최근에 안 가본 지 꽤 됐어요. 근데 일본은 제가 처음 간 게 2004년도에 가보고 그다음에 재작년에 2018년이죠. 한 14년 만에 이제 갔다 왔는데 요번 상황을 겪으면서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일본을 방문할 때의 저의 생각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2004년도에 제가 갈 때 무슨 느낌이었냐면 저는 뭐 그 당시 뭐 카메라 등등을 산다거나 이런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뭐 미지의 나라를 가본다 이런 설레임이었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일정 중에 이제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관광 코스가 들어있는데 저는 다른 사진을 되게 좋아하시는 선생님 쫓아서 이제 어디를 갔냐면은 교토에 그 전자제품을 즐비하게 파는 가게들이 많은 그런 쪽으로 갔어요. 그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을 간다라고 하는 건 뭔가를 사오기 위해서. 그렇죠. 근데 2018년도에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일본을 갔을 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고 제 아들이 이제 중학생이었는데 어디 가야 된다. 가는 데 있잖아요. 가면은 그 청소년들이 거길 딱 갔는데 뭐 한 8층까지 빽빽하게 수많은 물건들이 있었는데 딱 들어가더니 아들 참 다양하게 많네라고 하더니 근데 우리나라에 다 있는데 그렇죠. 다 있죠. 이걸 내가 여기까지 왜 사러 왔지 하면서 아무것도 안 사갖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주로 제 연령대 분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한다면 건강식품과 관련된 거길 갔거든요. 결국은 아무것도 안 사갖고 왔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집사람이 그 어머니하고 이제 동생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마유로 만든 화장품 피고 그게 이제 형식적으로 또 뭔가 아무것도 안 가지고 하면은 미안하니까 제주도에 다 있어요. 네, 그거 산 거 말고는 사온 게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실 그 경험을 하면서 비행기 타고 오면서 처음에 갔을 때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이게 저만 느꼈겠습니까? 저도 작년에 네. 도쿄에 이제 학술대회 때문에 갔거든요. 한 일주일 머물면서 너무 후지다. 절절했습니다. 심지어 LTE도 안 터져요. 3G도 제대로 안 터지고 성질 급한 한국 사람들은 막 안 터진 데 없게 다 만들어 놨잖아요. 공공 시설 가면 다 와이파이도 빵빵 터지고 근데 도무지 그런 게 안 되니까 이게 뭐랄까 전자 시대에서 통신 시대, 그러니까 인터넷과 모바일과 이런 것들이 그리고 뭐 인공지능과 이런 것들이 잘 가동되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는데 실패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걸로 우리가 대표할 수 있는 어떤 집약된 전자제품 이런 쪽으로 가는데 실패했다. 그 전에 일본 전자제품 다 짱짱했잖아요. 뭐죠? 그 워크맨도 그랬고 또 그 카메라도 그랬고 또 노트북 뭐 이런 것도 다 소니 하면 우리가 다 깜빡 죽었는데 이제는 저도 똑같아요. 사고 싶은 게 없더라고요. 물론 일본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보기에 과거에 선망했던 그런 일본은 결코 아니다. 그리고 어떤 지점에서 굉장히 뒤처져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 이거 뭐지? 했는데 이번에 코로나 대처하는 거 보니까 정말 손으로 써서 팩스로 보내는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많은 일을 하는데 결국 진행되는 건 없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선진국이라고 알고 있던 나라들이 다 굉장히 허상이었구나. 제가
최근에 집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게 돼. 우리 영화나 TV 보면서 속았다. 뭐 문학 작품 이런 거 보면서 속았다. 그 나라들이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냥 그런 건 잘 포장된 제일 좋은 국면, 좋은 얼굴들, 모습들이었는데 이걸 그 나라의 전체라고 생각한 건 속은 거다. 따라서 우리도 영화나 드라마 만들어가지고 속이자. 네, 하여튼 그래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꺼낸 까닭은 그럼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이게 가능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니까 저는 몇 가지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일단 미국에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하는 선배가 있어요. 그 양반하고 이제 그 귀국할 때마다 몇 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그 선배가 하는 말이 이런 거예요. 미국의 행정 수도가 아닌 문화와 이 모든 것들의 중심은 역시 뉴욕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잖아요. 그 뉴욕에서 살아요. 그런데 그 선배가 와서 하는 얘기가 저한테 딱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학 캠퍼스에서는 시간이 정지돼 있어. 그러니까 한국은 뭐 무슨 시대다 하면은 막 벌떼같이 몰려가서 새로운 거 학술회의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런 변화가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는 없다. 그러니까 19세기의 대학 교수나 21세기의 대학 교수나 그냥 하는 일이 아침에 가가지고 강의 준비하고 또 번역하는 작업하는 거 하고 오후에 2시간은 매일 큰 개 한 마리 있는데 개랑 2시간씩 꼬박꼬박 산책하는 거 그 일상이 바뀌질 않는다. 근데 우리 삶은 안 그렇잖아요. 제가 스마트폰에다가 하루의 일정을 어떻게 대여섯 개씩 물론 코로나 이후에 일정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바쁘다라고 하는 게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활동과 일을 한다라는 뜻이거든요. 다른 나라 국민들 이렇게 많이 일하지 않습니다. 부자 나라니까 덜 일하기도 하지만 가난한 나라는 일거리가 없어 일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온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이제는 저는 이런 얘기를 갖다가 무슨 뭐 우리의 자부심을 좀 쉬시라고 제가 길게 얘기하는 겁니다. 더 길게 하셔도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외쳐야 할 방향이 이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구나. 왜냐 과거에 미국에 있는 나라의 공항을 내릴 때 우리가 가졌던 감정이 뭐냐면 내가 뭔가를 여기서 배우고 익혀서 갖고 가야지 라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마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 놀러 간다는 겁니다. 즐기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 이제 배울 게 없으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불합리하고 불편하고 안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우리가 10시간 일한다면 8시간만 일하고 2시간은 더 생산적으로 다르게 보낼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이 얘기는 우리들의 일상에 대한 고민이 사실은 인류 보편에 대한 고민이 될 수가 있다.